보장태한 3년 1월 당태종이 고구려 공격을 결심하다의 내용, 그 다음 내용들입니다. 자, 보장태한 3년 1월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리 현장이 돌아가 그 사정을 자세히 보고하니 당태종, 당왕 이세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당왕 이세민 하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당태종 그러면 또 알아듣더라고요. 자, 당왕 이세민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개소문은, 연이 성이고 이름이 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은 그 나라의 군주를 시해하였고 그 나라의 대신을 죽였고 100여 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하였으며 지금은 또한 나의 명령을 어겼으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당태종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진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지만 당이란 나라는, 자, 이제 지도를 보면 당은 서쪽에서 계속 공격을 해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수에서 당으로 넘어가는 혼란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는 고구려한테 깨지고 수십만 명, 30만 명,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30만 명이에요. 그러니 이 30만 명은 기병이 10만 명, 보병이 20만이에요. 기병 10만은 그래도 최소 양인들 이상 귀족들이라고요. 귀족의 자체들이 다 죽은 거예요. 나라의 경강이 흔들렸고. 그러면 당이 혼자 수습해서 일어나기는 되게 힘들어요. 누군가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준 나라가 바로 신라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신라가 당에 도움을 주면서 이쪽 부분 미우성과 대야성에 있는 군사를 당으로 보내는 바람에 이쪽의 군사의 손실, 이쪽 병력이 이동이 된 거예요. 자, 병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됐고 그 틈을 타서 의자왕이 미우성 주변의 40개 성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는 대야성을 쳐서 그 김춘추의 사위를 죽이죠. 네, 그리고 그 딸도 죽여버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백제가 이제 당성을 치려고 의장이 공격을 하는데 신라가 당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더니만 그 말만 듣고 백제 의장이 후퇴했다. 이렇게 나와요. 철군한 걸로. 근데 우리 찐삼국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라가 여기에 지원해줬던 병력 있죠. 당나라에 지원했던 병력. 급하니까 비우성과 대야성을 잃었지만 급박하게 지원했던 이 병력, 당성마저 잊어버리면 제후국인 당을 잃어버리니까 지원병력을 돌아오라고 선도강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급하게 이 지원병력, 원래 신라의 이 병력은 강군입니다. 정규군이고 고구려 군사를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군사예요. 그 군대가 돌아온다고 하니 의자왕이 바로 철수하는 겁니다. 왜? 그 정규군하고 싸울 수는 없거든요. 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당태종이 지금 내가 고구려를 토벌해야겠어. 연개소문이 군주도 시해하고 대신도 죽이고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하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 기록은 당나라의 주장일 뿐이죠. 예, 굳이 우리가 믿어줄 필요는 없고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 쓸 때 김부식 문화시 중에 여러 기록, 당대의 기록들을 보고 이 기록을 넣은 건데 검은색 부분은 삼국사기의 원본이에요. 이거 고구려 본기의 원문들입니다. 원문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 보라색 계열, 빨간색 계열의 글은 이용훈 박사의 찐 삼국사가 새로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해놓고 해석을 하는 게 역사가 아주 부드럽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러면 부드럽게 해석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더 그 당시의 역사적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찐 삼국사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라의 제후국인 당이에요. 당나라가 독립국이 아니라 신라의 제후국인 거예요. 근데 당은 또 동시에 고구려한테도 잘 보여야 돼. 고구려가 공격해 들어오면 피곤하거든요. 왜? 수나라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은 고구려한테도 제후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유태양 시절에 봉역도를 받잖아요. 당나라가. 고구려가 봉역도를 바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봉역도 아니에요. 봉역도. 자, 봉역도. 봉포할 때 봉에 이게 봉건 주의, 봉건 사이 할 때 봉자. 이게 봉하다, 제후로 봉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역은 어떤 지역, 지경역이라고 해서 지역을 나타내고 도는 그림 도자예요. 자, 지도할 때 도자입니다. 그러면 당나라를 제후로 봉한 지역의 그림을 그린 지도를 당나라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천자? 고구려가 천자고요. 당나라가 제후가 되는 겁니다. 당 입장에서는 서쪽에서 오는 공격도 막아내기 버거운데 만약에 고구려 또는 백제 또는 신라가 공격해 오면 당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왕 이세민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쪽에서 오는 거는 어떻게 협상의 여지가 없으니까 막아내야 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싸우는 관계 아니에요. 라이벌들, 서로 천자라고 주장한 천자국들이니까 비를 맞추면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고구려도 상국으로 받아들이고요. 상국. 백제도 상국으로 모시고 신라도 상국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즉 당은 고구려의 제후국이면서 백제의 제후국이면서 신라의 제후국인 거예요. 자, 복록도라는 그 역사적 기록을 볼 때 당은 분명히 고구려의 제후국인 게 나타나고요. 또한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상주국이라고 해요. 위에 계신 기둥이 되는 나라. 자기는 그 밑에 있는 나라란 뜻이죠. 또 하나, 백제의 무왕이 돌아갔을 때 당나라 왕 이세민인 걸로 기억하는데 당태종이 궁궐에서 통곡을 했대요. 상을 차리고 초상 차려놓고. 그게 뭐예요? 백제의 무왕이 상국의 천자신 거죠. 자, 그리고 신라하고의 관계는 신라가 군사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죠. 자,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당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당시 상황이. 그런데 마치 당이 신라를 도와준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다? 거꾸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온박사 신상국서는 신라가 황제의 나라인 거고 천자고요. 당이 제후예요. 밑에 있다는 얘기죠. 자, 신라의 지배계급 김씨나 당나라의 지배계급들이나 다 선비족, 기만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선비족은 그 고구리서 철학을 보면 동명성환, 추모타의 형님이죠. 형님이 선비족 임금이에요. 서로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비족하고 고구려족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 고조선에 의해 동이족들을 얘기해요. 동이족. 그리고 신라의 지배계급 김씨는 당나라의 지배계급 김씨하고 무지하게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유추가 되는 겁니다. 당나라의 요청,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멈춰주세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나라가. 자, 고구려가 그걸 거부합니다. 자, 신라는 제후국인 당에 압력을 가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게 합니다.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군사 지원을 받은 당으로서는 신라의 요구에 굴복하여 고구려를 공격할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굴복하여 준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당태종 이세민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고구려를 연교의 소문을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본인이 자기의 힘으로 토벌하는 것처럼 굴지만 신라의 압력에 의해서 고구려를 치러 가는 거죠. 새로운 해석을 지금 처음 제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계속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춘추의 전략이 이제 수정되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전의 김춘추의 전략은 신라하고 고구려가 동맹을 맺어서 백제를 정복하여 그 영토를 분할하는 겁니다. 자, 원래 신라의 영토는, 지도를 보세요. 신라의 영토는 여기까지였는데 백제가 이 미우성 치고 대야성 쳐서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자, 신라는 여기 500리 땅을 점령할 정도로 고구려 땅을 치고 올라가, 이렇게 강한 신라였는데, 자, 북쪽에서는 신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남쪽에서는 백제한테 밀립니다. 그럼 남쪽의 군사들이 지금 병력이 당나라로 지원을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김춘추가 신라의 실권자가 고구려로 가서 병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군사 동맹을 맺자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아니, 방금 여기서도 전쟁했던 나라가 가서 무슨 병사를 빌려달라고 그래. 원수들인데. 이거는 병사 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신라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일대에서 계속 백제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산동반도 일대에서. 그런데 고구려가 백제를 쳐주면 이쪽에 있던 백제 병력이 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고구려하고 싸우는 병력을 내려서 남쪽으로 내려서 백제 남부 지역을 치고 올라가면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백제를 치고요. 남쪽에서는 신라가 백제를 치고 올라가 주면 백제는 망합니다. 그럼 이 땅을 반 나눠서 위쪽 땅은 고구려 너희들이 먹고 남쪽 지역, 외국과 가까이 있는 이쪽 땅은 신라가 먹겠다. 이 전략인 거예요. 김춘추의 전략이 대단히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큰 지도를 보니까 이해를 가지, 안 그러면 반도에서 고구려 가서 땅 군사 지원해달라면 말이 안 돼. 앞뒤 설명이 안 되고. 자, 설명이 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고구려 입장에서 보자고요. 지금 백제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가 좋아요. 신라하고는 여기서도 싸우고 이쪽에서도 지금 신라하고 싸우는 입장인데, 신라가 같이 연합해서 백제를 치자고
언제 신라가 돌변할지 모르, 뒤통수 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 당이 지금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 받아갖고 있는 상태라 그 옛날 수나라처럼, 40년 전 수나라처럼 고구려를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가 돌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당도 공격하면 백제하고도 지금 싸우는데 백제도 이렇게 치고 올 거 아니야. 3년에서 전쟁을 막아야 돼요. 도저히 이 전략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따르는 순간 고구려 망해, 신라는 필승, 백제 고구려는 필패의 전략인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략을 짜갖고 적을 속여서 내 뜻을 관철하는 거, 이게 외교고 이게 국제 관계인 거예요. 김춘추가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보장태양이 김춘추를 가둬버리죠. 상을 보는 거예요. 김춘추를 살려두는 게 나은 건지 죽이는 게 나은 건지 애매하니까 일단은 죽이지는 않고 김춘추를 가둡니다. 그냥 가택에 연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신라에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작전이 실패해서 갇혔어, 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김유신 장군이 1만 명의 그냥 정예부대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정예부대 중에서도 정예부대, 결세대를 꾸려서 고구려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되면 안 되니까 고구려가 막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김춘추를 풀어줍니다. 돌아가게 해줘요. 그래서 김유신은 다시 되돌아오죠. 회군을 한다고요.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설명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 이제 김춘추가 전략이 수정이 됩니다. 수정한 전략. 어떻게 바꾸냐? 신라가 천자국이라고 하고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고구려도 천자국, 백제도 천자국, 신라도 천자국이에요. 지도를 보세요. 이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넓은 땅을 다 직할령으로 했겠습니까?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백제는 담노라고 그러죠. 그 제후의 지방 제후 22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 넓은 땅을 다 통치를 못하니까 왕족들에게 담노 지역의 제후로 봉합니다. 신라는 안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직접 다 통치를 못해요. 왕족들이 가서 제후로서 지역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중앙 집권한 게 신라였기 때문에 통일할 때 군사를 많이 동원할 수 있던 거고요. 자, 고구려도 고구려 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방에 있는 칸들, 이 칸들 천자국들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당은 내가 볼 땐 제후 왕이야. 당왕이야. 당나라 왕. 그런데 자기들 역사를 신라하고 베끼면서 아주 임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놔요. 자, 김춘추는 어떻게 이제 전략을 수정하냐면, 한번 죽을 뻔 했잖아요. 고구려 갔다가 돌아왔지만, 당을 제후국으로 삼아서 신라와 당이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먼저 정복하는 거. 근데 물론 백제를 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치죠. 지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가까이 있으면 고구려를 먼저 쳤겠지만 백제를 먼저 치는 겁니다. 신라는 이제 힘을 키워야겠죠. 용병인 당의 힘을 키워주고 자신들도 힘을 키우고. 자, 신라는 이제 나중에 스포로 하자, 이 땅 찾고 이 밑에 쪽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양자강. 자, 이 양자강 이남 농사가 벼농사도 잘 되고 물소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 위쪽 양자강 위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들, 황소들이죠. 황소, 검은소, 이런 뿔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소들. 그런데 이 물소는, 자, 소는 똑같이 소인데 뿔 이렇게 큰 애들 있죠. 이렇게 큰 애들. 이 물소의 뿔, 무소라고 그러면 무소의 뿔이 각궁을 만들 때, 활 만들 때도 쓰이지만 쇠뇌라는 신무기, 이게 1000m를 날아갑니다. 1km를. 그리고 일반 활보다 3배나 커요. 이건 땅에 놓고 쓰는 활이야. 이 신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그리고 외 지역을 뺀 이 가야 있는 지역, 거기에서 쌀이 무지하게 나오니까 훗날 당나라에게 용병에다 쌀도 먹이고 옷도 입혀가면서 고구려하고 같이 신라가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백제를 그렇게 공격해 들어가고요. 자, 이 전략을 세웁니다. 이 이후로 20년에 걸쳐서, 15년에 걸쳐서 이 전략을 무르익혀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이러니 이 김춘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신라가 통일하지 말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뭔 개삐리리 같은 말을 지도를 봐요. 동신라만 해도 지금의 남북한 합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갖고 있어. 신라가 그 옛날에 이걸 다 통일했다고 당나라도 작사를 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배 그 시스템으로는 이걸 다 지배를 못해. 제후로에게 나눠줘야 돼. 그러면 위쪽은 이제 발해가 들어서고 당나라는 당나라대로 독립하고, 이게 신라인 거예요. 이게 신라, 발해, 당, 삼국 형성이 되죠.
당도 선비족이면 우리 동이족 교율이잖아요. 신삼국 시대가 걸쳐진 거예요. 자, 발해하고 신라를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북국 시대.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신삼국 시대, 이게. 그리고 나중에 또 후 삼국 시대가 벌어진데, 이걸 저는 새로운 역사 개념을 새로운 얻다 해서 신삼국으로 봅니다. 누가? 이용훈 박사님,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당나라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유추해보자. 내가 당나라야. 그럼 나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고려백제 신라를 상대해야 될까? 당의 3단계 전략이 나옵니다. 1단계는 당이 이제 수에서 당으로 넘어오잖아요. 혼란기야. 힘도 없어. 군사도 많이 죽었어. 그러면 이때는 신라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신라의 제후국으로서, 물론 고구려하고 백제한테도 제후국인 척은 하지만 군사 지원을 해주는 신라에게 제일 큰 충성을 하겠죠. 당나라 입장은 최대한 빨리 안정을 찾는다. 이게 1단계예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자,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신당 동맹을 맺습니다. 물론 당나라가 신라보다는 좀 우월적 지위에 있지는 않죠. 신라가 우월적 지위에 있죠. 세뇌라는 무기도 있고 식량도 제공해주죠. 무기도 제공해줘. 그 다음에 옷, 전투복도 제공해줘. 당나라 애들은 몸만 와서 싸우는 거야. 그게 뭐 용병, 전형적인 용병이에요. 예, 먹을 거 주고, 쇠부치, 금부치 같은 거 재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나라 제국에서 걔네들, 벼슬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비적인 애들 입장에서는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신라라면 최고인 거고. 자기가 벼슬도 받았지, 잘하면 제후로서 왕도 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얘들은 신당 동맹을 맺어갖고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는데 자기들도 일정 지분,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여도가 있어야 나중에 더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자, 요게 2단계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세요. 당왕 이세민. 자, 당태종인데 당왕이라고 쓸게요. 당왕 이세민 입장에서는 지금 2단계에 온 거죠. 그 아버지 당고조, 당왕인 당고조, 이연은 1단계였던 거고 이세민은 2단계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신당 동맹을 통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3단계죠.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훗날 백제와 고구려를 명명시킨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때 정식으로 신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도 천자국을 하고 신라하고 대등하게 정복한 땅을 서로 갖는 게 아니라 자기들 당이 다 독차지하겠다. 이게 뭐예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드디어 한판 붙는다는 얘기죠. 신당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3단계 전략을 처음부터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처음에는 1단계, 2단계에서 끝이었는데 백제와 고구려 천작으로 모셨던 나라들이 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용병놈들이 욕심이 생긴 거야. 야, 우리도 한번 신라랑 붙어볼 만한데 완전히 깨집니다, 당나라가. 그래서 3단계는 훗날 나중에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당나라의 전략이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갔다고 이용훈 박사의 찐상부사는 보는 겁니다.